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그 말이 이런 걸까요? 누군가의 미소가 순식간에 가면처럼 느껴질 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목표물 포착. 그 문장 하나에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날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랑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두려웠다는 걸. 그 순간 어머니로서의 감각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럼 지금부터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둘러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흥분과 긴장이 섞인 듯한 떨림이.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정숙. 53세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자 태준의 어머니입니다. 남편과는 태준이 고등학생 때 이혼했고 그 후로 줄곧 혼자 아들을 키워왔어요. 대학 교수라는 직업 덕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외로웠죠. 그래서 더욱 태준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태준은 내 전부였어요. 말 그대로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이란 어떤 어머니보다 자랑스러웠죠. 내 아들은 언제나 올곧고 성실했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기뻤어요. 정말로. 엄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카페에서 만난 태준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아들의 결혼 소식이라니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요? 하지만 곧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6개월 전에 만났어요. 이름은 최서연이고요. 불과 6개월. 너무 짧지 않나요? 태준은 항상 신중한 아이였어요. 대학 전공을 고를 때도 1년 넘게 고민했던 아이인데 어떤 여자길래 내 아들의 마음을 단 6개월 만에 사로잡은 걸까요? 다음 주에 서연이 데려올게요.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과 함께 서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가늘고 긴 눈, 오뚝한 코, 작은 얼굴. 모델처럼 날씬한 몸매에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태준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은 키. 딱 봐도 미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인사는 공손했고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서연의 눈빛이 내 얼굴을 훑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분석하듯이.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묘한 위화감이 계속됐어요. 서연은 모든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매끄럽게요.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고, 태준을 처음 만난 건 공통 지인의 소개로 모든 대답이 준비된 듯 했어요. 어머님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신다고 태준 오빠에게 들었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서연의 칭찬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곧 의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태준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는 방식, 제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마치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서연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골라 먹더니 평소 육류를 잘 안 먹어요라고 했죠. 그런데 태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문득 그녀가 남은 고기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봤다는 걸 알아채자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서연을 데려다 주러 나간 후
집안을 정리하면서 서연이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모성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 계획대로 진행 중. 목표물 포착.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지? 목표물이라니? 태준을 가리키는 건가요? 얼마 후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서연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찾으러 왔다고 했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건넸어요. 그녀의 눈빛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알아차렸을까요? 다음 날 나는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비슷한 이름의 작은 컨설팅 회사들만 몇 개 있었죠. 서연의 SNS도 찾아봤지만 계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 SNS가 하나도 없다니 요즘 시대에 이상하지 않나요? 그날 저녁 태준에게 전화해서 서연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디 사시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태준은 제 질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캐물어요? 서연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태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방어적인 태도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내 아들은 평소에 이렇게 쉽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을 만난 이후로 태준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 또다시 서연과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완강했어요. 태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제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랑 있으면. 내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상견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서연의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 제안했더니 서연은 시차 때문에 어렵다며 빠르게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작게 할 거예요. 큰 행사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그날 밤 태준과 서연이 떠난 후 집안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어머니의 직감뿐이었어요. 다음 날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구 미경이 갑자기 표정을 굳혔어요. 정수가 이 여자 어디서 만났어? 미경의 반응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은 이 여자가 몇 년 전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과 닮았다고 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눈매가 매우 비슷하다고. 그날 저녁 태준에게 전화해서 서연에 대한 의심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사람을 의심해요? 아빠 때도 그랬잖아요. 엄마 때문에 아빠가 떠난 거라고요. 태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제 평생의 상처였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게 실수였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확신이 있었는데. 태준아, 엄마는 그저 내가 걱정돼서. 하지만 태준은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어요. 그 후 3일간 태준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무시했죠.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3일째 밤, 마침내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정체를 알아차린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식일까요? 어떤 경우든 내일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태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로서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평소라면 기분 좋은 시작이었겠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복고름을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태준이의 결혼식이니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말자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미소 지어야 한다고. 진한 남색 한복은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어릴 적부터 상상해왔던 순간이니까요. 내 아들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손가락이 떨려 비녀를 꽂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준과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태준은 제게 사과했었죠.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며. 하지만 서연에 대한 제 의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결혼 준비로 바쁘다며 이야기를 돌렸죠.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달라고. 태준의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결혼식장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서연이 고른 장소라고 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태준이 행복해 보이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 장미와 라일락이 가득한 웨딩홀 입구. 웨딩 플래너가 제게 다가와 인사하더니 신부 측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직장 동료들과 대학 친구들은 알아봤지만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서연 측 하객이라던데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를 둘러보다 미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웨딩홀 저 끝에서 태준이 보였어요.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내 아들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태준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준은 내 아들이니까요. 옆에서 웨딩 플래너가 무언가 설명하는 동안 태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서연이 입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어요. 하객들의 감탄사가 들려왔죠. 서연은 태준에게 다가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주례사, 반지 교환, 서약.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요. 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태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애써 그 감정을 누르려 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뷔페와 샴페인, 축하 음악과 웃음소리. 그 속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를 우울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대학 친구 재원이 축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재원은 태준과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 태준이 얼마나 강하게 자라줬는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으니까요. 재원의 축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태준이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태준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비명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어요. 내 목소리였을까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테이블을 밀치고 태준에게 달려갔어요. 태준아. 아들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눈은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 같았어요. 누군가 119를 불렀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하객들의 놀란 표정, 서연의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저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태준이 일어날 것처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태준을 들것에 실었어요. 제 한복 소매가 태준의 피로 물들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준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앰뷸런스에 태준과 함께 올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태준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저를 막았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5분? 30분? 아니면 몇 시간? 모르겠어요. 제 시간 감각은 완전히 마비됐었습니다. 의사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오기를 거부했어요. 태준이 죽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은 그의 결혼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중독 증상이라고,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경찰이 조사할 거라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태준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만이 점점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태준의 몸이 안치된 곳으로 안내받았어요. 하얀 시트 아래 누워있는 내 아들. 이마에 손을 얹자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불덩이 같았던 그 이마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경찰이 와 있다고.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복도로 나오니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태준의 건강 상태, 평소 약물 복용 여부, 자살 시도, 이력 같은 것들을 물었어요.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건강했어요. 약물 같은 건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자살 생각 같은 건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복도 저 끝에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타이밍 괜찮았어. 모두가 봤잖아. 보험은 언제 처리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지.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태준이 최근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연이 권했다고 했었죠. 혹시 형사들에게 서연을 가리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 동네 이웃이라는 여자가 매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서연이 SNS에 모금 계좌를 올렸다는 거였습니다. 장례비를 위해서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준이 죽은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연은 벌써 모금을 시작했다고요?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정수가 이거 봐. 미경이 보여준 SNS 페이지에는 서연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신부의 사진과 함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호소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준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계획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그때 제 머릿속에 서연의 핸드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목표물 포착? 설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걸까요? 태준을 노린 것이었을까요? 미경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가 이건 분명히 살인이야.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살해당했다고요? 결혼식 날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태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오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고. 그날 밤 장례식장에 혼자 남아 태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태준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어둠 속에서 그 맹세를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내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 밝아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휴대폰의 진동 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미경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정수가 구청에 가봐. 혼인신고 서류를 확인해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인신고. 태준과 서연의 결혼은 이미 법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경의 말에 따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옷을 입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창구 직원에게 태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내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태준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분명 태준의 서명 같은데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태준의 서명을 봐왔어요. 그의 생일 카드, 중학교 성적표, 대학 입학 서류, 첫 직장 계약서, 모든 서명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명은 달랐습니다. 지읒의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태준은 항상 일자로 끝냈거든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위조된 서명. 서연이 태준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혼인신고를 서두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미경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험금. 그날 오후 태준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처음에는 정보 제공을 망설였지만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태준의 인사 기록과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태준 명의의 생명보험. 사망 시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최서연. 그것도 결혼식 2달 전에 변경되었더군요. 태준이 제게 알리지 않은 것도 이상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태준과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사를 나오며 전화기를 꺼내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소와 같은 밝은 톤, 메시지를 남기라는 안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통화 내역 확인 버튼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통화. 결혼식 전날 밤. 저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어요. 잠들었었거든요. 통화 시간은 밤 11시 32분. 음성 메시지도 남겨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서연이가, 아니, 내일 결혼식 후에 얘기할게요. 그냥, 엄마가 옳았던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이 뭔가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서연에 대한 진실을. 하지만 너무 늦었던 거죠. 왜 그날 밤 전화를 받지 못했을까요? 만약 제가 깨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태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어요. 몇 번 더 시도하다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 생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그는 항상 엄마를 암호로 설정했던 거예요. 메모장을 열어보니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엄마에게. txt.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예요. 서연에 대해 의심이 생겼어요. 어제 그녀의 가방에서 이상한 약병을 발견했거든요. 라벨이 없었는데 알약 성분을 검색해보니 비소 화합물이었어요. 왜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볼 예정이에요. 결혼식 후에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엄마가 항상 옳았어요. 사랑해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소, 독약. 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그 도구로 목숨을 잃었죠. 이건 분명 살인이었어요. 계획적인 살인. 다음 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노트북과 발견한 메모를 들고서요. 담당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메모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다고. 부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자연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연사라고요? 건강한 30대 남성이 결혼식장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게 자연사라고요? 미경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검을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경의 조언에 따라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부검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준의 메모와 보험금 정보, 위조된 서명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어요. 이틀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 명령이 승인됐다는 거예요. 경찰은 마지못해 태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태준 오빠는 이미 화장되어야 해요. 영혼이 편히 쉬어야 하는데. 목소리는 슬퍼 보였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연기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서연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 보관 중이던 태준의 유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의 지갑, 시계, 결혼 반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어요. 지갑 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태준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10시 30분 화장실에서 약 확인. 서연의 가방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
결혼식 후 경찰에 신고 예정. 태주는 결혼식 당일에도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독이 그의 몸에서 작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보험금 청구를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그녀는 태준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마침내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태준의 체내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의 3배.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흔적이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소 2-3개월 전부터 소량씩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곳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후였습니다. 약병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만으로도 살인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태준과의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자신도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리고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어머니로 몰아세웠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녀의 주장에 일부 경찰관들이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남자 형사들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미경이 추천한 강진수라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최서연이라는 이름부터 의심스럽네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진수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최서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미진. 35세. 주민등록상으로는 2번의 결혼 기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 정우성. 5년 전 신혼여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 한석준. 3년 전 집에서 원인 불명의 발작으로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편 태준. 결혼식 당일 사망. 보험금 5억 원.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독살했어요. 보험금은 점점 커졌고 수법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강진수는 이전 남편들의 가족들도 추적했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의문을 제기하는 가족들, 그리고 빠르게 사라진 신부. 하지만 아무도 최미진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준의 메모, 부검 결과,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과거까지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강진수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아니 미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도주한 거예요. 그녀의 사진이 전국 공항과 항만에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리라 다짐하면서 태준의 노트북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의 수상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폴더였어요. 그 안에는 태준이 조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과거 사진들, SNS 계정 캡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첫 번째 남편 정우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진이었어요. 태준은 이미 많은 것을 알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옳았어. 항상 그랬듯이.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옳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태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 저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미진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공항과 항만에 그녀의 사진을 배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마치 그녀가 대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그녀가 아직 한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강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경찰서에 자수했답니다. 최미경이라는 여자인데 미진의 동생이라고 하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의 동생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강진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미 최미경과의 면담을 들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거부했지만 피해자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된 저는 처음으로 최미경을 마주했어요. 그녀는 미진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 정도? 그리고 놀랍게도 미진과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진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과 달리 미경의 눈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경은 제게 고개를 숙이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미경은 대학교 3학년, 미진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때 미진은 한 남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그 남학생의 이름은 박태준. 그래요,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미진을 10년 전에 만났다고요? 하지만 태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미경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미진은 태준에게 여러 번 고백했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진의 집착적인 행동에 불편함을 느껴 그녀를 피했다고 합니다. 미진은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태준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미진은 태준을 향한 사랑이 점점 증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맹세했어요. 언젠가 태준의 마음을 얻은 후 그를 버리고 상처 입히겠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점점 더 어둡고 비틀어져 갔습니다. 미경의 고백에 따르면 미진은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태준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변신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바꿨습니다. 최서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것은 모두 태준을 위한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독살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에게 접근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10년 동안 이어진 광기 어린 복수국의 희생양이 되었다니. 그것도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대학 시절의 거절 때문에. 미경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고 해요. 미진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미경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녀는 미진이 보관하고 있던 비소약병을 경찰에 넘겼고 미진이 은신처로 사용하는 별장의 위치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포팀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미진은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의 체포 소식을 보도했어요. 3명의 남편을 독살한 연쇄살인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미진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경은 증인으로 나와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미진의 계획, 약물 구입 과정, 그리고 독살 방법까지. 그녀의 증언은 미진의 범행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진의 변호사는 미경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들춰냈어요.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진은 이것까지 계산했던 걸까요? 동생의 정신질환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을 모면하려는 전략이었을까요?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3개월. 그동안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미진의 냉정한 표정, 변호사의 교묘한 변론, 그리고 점점 흔들리는 판사의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이 세기의 살인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죠.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미경,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2년. 그리고 최미진, 무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죄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판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미경의 증언 외에는 미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비소 약병에서 미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무엇보다 미경의 정신질환이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저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아들의 죽음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법정을 나서는 미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기고 싶으면 똑똑해져야죠, 어머님. 당신 아들처럼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태준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어 법정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미진을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희생자를 노리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강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시 체계를 구축했어요. 미진의 새 아파트 맞은편 건물을 임대해 24시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모든 시간과 돈을 이 일에 쏟아부었어요. 태준이 남긴 보험금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진이 노렸던 그 돈으로 그녀를 추적하게 된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진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녀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미진이 한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오진택이라는 30대 후반의 사업가였어요. 그는 최근 이혼한 싱글 아버지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다음 표적이었어요. 미진의 수법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달콤한 미소, 완벽한 첫인상, 빠른 관계 진전. 오진택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2달 만에 그들은 약혼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오진택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만났어요. 처음에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사진, 부검 결과, 그리고 미진의 과거 결혼 기록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음 날 오진택은 미진과의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미진은 격분했고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새로운 표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어요. 사람들은 미진의 새로운 시도에 경악했고 그녀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은밀하게 활동할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피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제 감시는 계속됐어요. 미지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한 번은 그녀가 창문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그녀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강진수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구급대를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비소를 음료에 섞어 마신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태준 오빠, 미안해.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승리감? 아니면 공허함? 미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태준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미경은 교도소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그녀의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한 여자의 집착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태준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미지는 더 이상 다른 일을 해칠 수 없게 되었어요.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태준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엄마, 이 반지는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곧 소개해 드릴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서연, 아니, 미진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진의 계략에 넘어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태준이 저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미진이 정말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강진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어요. 정의는 때로 법정 밖에서 실현됩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이제 편안히 쉬고 있고 미지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태준아, 이제 편히 쉬렴. 미진의 자살 소식이 언론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 정우성과 두 번째 남편 한석준의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들도 오랫동안 미진을 의심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우성의 어머니는 8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어머니. 우리는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아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미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죄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3명의 어머니들, 태준, 정우성, 한석준의 어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검사는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지만 우리의 간절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재판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미진은 더 이상 처벌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의 범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우리 아들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미진의 아파트를 다시 수색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벽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된 일기장. 그 안에는 미진이 자세히 기록한 살인 계획과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 오빠, 10년 전 당신이 나를 거절했을 때 이미 당신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내가 만든 완벽한 함정에 당신은 서서히 빠져들고 있어요. 그녀의 글을 읽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태준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그의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소를 조금씩 투여했는지, 마치 사냥감을 서서히 죽이는 포식자의 일기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정우성과 한석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진은 첫 번째 살인을 너무 급했다고 평가했고, 두 번째는 좀 더 나아졌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썼어요. 그리고 태준의 살인은 최고의 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사는 이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라고 했어요. 미진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 사건 모두 살인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경의 정신질환도 재조사됐어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그녀의 진단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진이 동생의 증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장치였던 거예요. 미경은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었어요. 그 결과 법원은 미경의 형량을 12년에서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협조적인 태도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진의 범죄는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적어도 우리 아들들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어요. 언론에서는 연일세기의 연쇄살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 여자가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는지 경악했어요. 사회적 논의도 일어났습니다. 법의 허점, 독극물 관리 체계의 문제,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화두가 됐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태준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사망한 신랑이 아니라 악랄한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로 기억되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조금의 위안이 됐습니다. 태준이 떠난 지 10개월. 이제 저는 그의 방을 정리할 준비가 됐어요. 그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옷, 책, 학창시절 모은 음반들. 모든 것이 태준의 흔적을 담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속에서 태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의 글씨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기록이 있었어요. 서연이 뭔가 이상해. 엄마가 계속 의심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어제 서연의 가방에서 본 약병. 내가 최근 자주 아픈 이유일까? 결혼식 후에 모든 걸 밝혀내야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거죠.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독이 그의 몸에 깊숙이 침투한 후였으니까요. 태준의 방을 정리하던 중 그의 대학 동기 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준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던 친구였어요. 재원은 태준이 결혼식 전날 밤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고 결혼식을 연기할까 고민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기에 결혼식 후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재원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만약 태준이 결혼식을 연기했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현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그저 내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태준의 죽음 그리고 다른 두 남편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진다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태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로. 태준 안전재단. 연쇄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재단 설립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목표가 생겼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정우성과 한석준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들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재단 설립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보험금과 재퇴직금을 기부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됐어요. 연쇄살인범의 피해자 어머니, 아들의 이름으로 안전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의 후원도 이어졌어요. 태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이들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6개월 만에 태준 안전재단은 공식 출범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연쇄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그의 묘지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재단의 활동, 그리고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날 밤 꿈에서 태준을 만났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실처럼 생생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태준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는 괜찮다고,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다고 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태준이 정말로 찾아와 저를 위로해 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길,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태준이 제 곁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태준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태준의 엄마가 아니라 태준 안전재단의 이사장 박정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걸. 물론 태준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정우성과 한석준의 어머니들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 법 개정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방법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예전처럼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준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슬픔과 복수로 가득 찼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태준의 이름으로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태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짧은 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된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재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설렜어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준과 함께 웃으며 걷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일 테니까요.